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다니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글로벌 전략 컨설턴트 에드워드 스톤마저 내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고백한 그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이야기는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본 충격적인 한국의 숨겨진 경쟁력입니다. 한국을 모방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서양 전문가가 어떻게 180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시죠. 과연 에드워드가 발견한 한국의 5가지 핵심 자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세계 최고 전문가들조차 인정한 한국만의 특별한 하이퍼 가치 사슬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스톤입니다. 키는 185cm 정도이고 몸은 꽤 튼튼한 편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컨설턴트는 여러 회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저는 항상 파란색 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손목시계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원 경쟁력 포럼이라는 큰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진 중요한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자원이라고 하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포럼에서는 다른 종류의 자원들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초대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에 관한 세션도 있더군요. 저는 그만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한국? 한국에 무슨 특별한 자원이 있다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다른 나라의 물건을 베끼기만 하는 나라였죠. K-팝도 그냥 서양 음악을 따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싸게 복사하는 곳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세션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을 다루는 세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세션은 그냥 시간이 남으면 잠깐 들어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날 저는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웨스트민스터 홀은 정말 멋진 곳이었죠. 천장에는 빛나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은 고풍스러운 나무 패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세션을 듣고 난 후 시간이 남아서 한국 세션이 열리는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때우기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방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자리에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중국에서 온 왕더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중국 산업부 장관이었다고 했죠. 키가 178cm 정도로 어깨가 넓었고 검은 머리카락에는 은색 가르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매는 날카로웠고 짙은 회색 정장이 그에게 위엄을 더해주고 있었죠. 왕더신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세션에 모였군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왜 한국 세션에 모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한쪽에는 노르웨이에서 온 올라프 라르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교육연구소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과 수염이 참 인상적이었고 밝은 파란 눈동자가 무척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는 초록색 니트 스웨터와 갈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로 왕더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연결하면서 큰 화면의 그래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 한국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22.5%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합쳐 6.2%에 불과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기술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의아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발표자를 바라보니 왕더 씨는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에 자리에서 몸을 자꾸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항상 한국을 복제하는 나라로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강하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이 정말로 가치 있는 자원을 가진 나라일까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세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꼭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계속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면서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에 도전하는 순간이었죠. 영국 ARM과 미국 인텔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 기업이 메모리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건가요? 제 목소리는 조금 차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데이터가 틀렸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런 중요한 기술을 이끌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더 씨는 제 질문을 들었을 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작은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게 보였죠. 그는 제 의심을 이미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공정기술, 인재, 그리고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왕더 씨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이 어떻게 해외에서 고순도 규사를 가져오고 합성 실리콘을 연구하고 특별한 EUV 장비를 최적화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재 의존도를 41%까지 낮췄다고 했죠. 저는 더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깊이 있는 연구와 계획이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올라프 라르센이 두 번째 발표자로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밝은 파란 눈은 친절했고 목소리는 따뜻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제 한국의 인적 자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PISA 점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PISA는 전 세계 학생들의 실력을 비교하는 시험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에서 527점, 과학에서 528점을 받았더군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학생들 중 상위 23%가 최상위 레벨인 5단계에서 6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 점수일 뿐이야. 실제 현실에서는 다를 거야.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올라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습과 연구 개발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제 차가운 의심에 도전하는 것 같았죠. 에드워드 씨, 영국과 미국의 교육에서는 보통 이론을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한국은 이론과 실용적인 기술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반도체에서 조선업까지 잘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올라프의 말은 제 생각의 벽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쉬는 시간에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무척 복잡했죠.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단순한 모방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비가 창문에 부딪히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굳게 믿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올라프가 제 옆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색 스카프를 조금 느슨하게 풀고 있었죠.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에드워드. 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서요. 올라프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은빛 수염이 조금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때로는 우리의 가장 견고한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순간이죠. 그 말은 저에게 깊이 와닿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세미나실로 돌아가면서 생각하고 있었죠.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빨리 판단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세 번째 발표자의 이야기를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돌아오니 네덜란드에서 온 얀판 더 베르흐가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해양기업의 CEO라고 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메모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 의심 옆에 작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더 알고 싶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얀판 더 베르흐가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온 조선해양기업의 CEO였죠. 조선이란 배를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고 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안은 큰 화면에 한국의 조선소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어 보였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반쯤 완성된 커다란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세계 수주량의 1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주량이란 배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은 양을 말합니다. 세계의 모든 배 주문 중 17%가 한국으로 온다는 뜻이었죠. 이 안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디지털 트윈,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용접 로봇, 오지 원격 제어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용어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지만 분명 아주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놀랍게도 한국 조선소는 미국 해군의 구축함까지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축함은 아주 중요한 군함입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해군의 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도 선체는 여전히 외국산 설비를 조립한 것 아닐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더 놀라운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세계에서 40척의 LNG 운반선이 주문되었는데 그중 28척을 한국 조선소가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LNG 운반선은 액화천 연가스를 나르는 특별한 배입니다. 또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은 98%였다고 했죠. 납기 준수율이란 약속한 날짜에 배를 정확히 완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98%나 정확히 약속을 지킨다는 건 대단했거든요. 이 안의 발표가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 두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니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네 번째 발표자로 일본에서 온 시노다 하루카가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니메이션과 음악 프로듀서였죠. 그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공연 시장이 89억 달러, HYBE, SM, YG 등 주요 기획사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시노다는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부터 웹툰 게임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선싱과 굿즈를 합하면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죠. 제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K-팝을 그저 반짝 유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노다가 보여준 100만 단위의 온라인 스트리밍과 티켓 판매 수치를 보자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노다는 또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한국 음식, 화장품, 패션이 인기를 끄는 등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 발표자인 남아프리카 출신의 난디 시모네가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였죠.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실시간으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300mbps, 광섬유 인프라 보급률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mbps는 인터넷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300mbps는 정말 빠른 속도였죠. 제가 사는 런던에서도 그렇게 빠른 속도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밴드위스드 수도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고작 인터넷 속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디가 기업 고객들의 IaaS와 PaaS 이용료 절감 효과 보고서를 보여주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빠른 인터넷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었던 거죠.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저는 로비에서 왕더신 올라프, 시노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듯했죠. 에드워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었네요. 왕더신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세미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세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다섯 번째 자원, 인적 자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큰 제목을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 사람.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올라프 라르센이 다시 무대에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인적 자원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펜을 꼭 쥐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소처럼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잊은 채 완전히 발표에 빠져들고 있었죠.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인재, 즉 사람에 있습니다. 올라프는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란 눈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깊게 울리고 있었죠. 올라프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의 대학원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OECD는 선진국들의 모임이죠. 한국의 R&D 투자 비중은 4.8%라고 했는데요. R&D는 연구개발을 뜻합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특허 인용지수가 1.8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인들이 만든 발명품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참고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교육만 잘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배운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올라프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과학대회,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계속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죠. 올라프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암기 위주였지만 지금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모두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반도체, 조선, 문화 콘텐츠, 디지털 인프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들은 사람에 투자해왔던 것입니다. 올라프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투자해왔던 거죠. 화면에는 삼성, 현대, SK,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연구소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또 대학의 연구실, 벤처 기업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한국은 자본, 기술, 데이터를 결합해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생태계란 여러 생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혁신 생태계는 여러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서로 도우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뜻하는 거죠. 올라프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었죠. 저도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알고 싶어서 묻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 없이 독립할 수 있을까요? 모든 패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더신이 대답해 주셨죠. 절대적 독립은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도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상대적 자립도는 이미 60% 이상입니다. EUV 공정 최적화, 해외 광산 투자, 합성 실리콘 연구가 결합해 의존도를 꾸준히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였던 거죠. 세션이 끝나고 모든 패널들이 무대 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5가지 주요 자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었죠. 1. 반도체 산업 글로벌 메모리 시장 73% 점유, 수출 1,419억 달러. 2. 인적자원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인력. 3. 조선해양 플랜트 세계 2위 수주량, 최첨단 기술. 4. 문화 콘텐츠 K-팝, K-드라마, 웹툰 등 150억 달러 시장. 5. 디지털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 이 5가지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들이 결합될 때 한국은 하이퍼 가치 사슬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더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이퍼 가치 사슬이란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래에서 실리콘을 얻고 실리콘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K-팝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죠. 시노다 하루카가 예시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올라프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제 머릿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던 거죠.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들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한 모방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실용주의 혁신 국가였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왕더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올라프는 따뜻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지식을 제 일에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 시계를 보니 런던 시간으로 밤 10시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침이 시작될 시간이겠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메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잠시 무시하고 빈 문서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한국의 5가지 자원과 경쟁력이라는 제목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반도체, 인적자원, 조선해양 플랜트, 문화 콘텐츠, 디지털 인프라. 이 5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적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것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였던 거죠.
창밖을 보니 런던의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처럼 내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서울의 밤하늘은 어떨지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만 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 앉자마자 CEO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보고서 한국시장 재평가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어젯밤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서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0분 만에 CEO의 답장이 오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흥미로운 보고서군요. 당신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 내 사무실로 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CEO가 제 보고서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오후에 CEO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의 보고서를 읽고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CEO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말하고 있었죠. 다음 달에 서울에서 큰 국제 세미나가 열립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참석하면 어떨까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거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갈 기회라니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네, 기꺼이 가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마치 솜사탕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이었죠. 비행하는 12시간 동안 저는 그 책을 읽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밤이었지만 도시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았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한국 기업의 CEO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발표를 듣고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협력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글로벌 경험과 우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회사와 한국 기업 사이의 첫 번째 협력이 될 것이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빌딩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한강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파란 리본 같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며 풍부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선물이었던 거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회사의 아시아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거예요. 한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제 손목시계는 이제 런던 시간이 아닌 서울 시간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 변경이 아닌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이 작게 보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이제 아주 크고 중요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편견에는 깨어질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을 메모장에 적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세계로 향하는 한국의 숨겨진 경쟁력과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